러시아는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한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 양안 관계가 정면으로 상충하면서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구나. 아메리카 is back. 최근 들어서 뉴스 보면은 국제 뉴스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맞아요. 여기 들어도 우크라이나, 저기도 우크라이나.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긴장 상태가 되니까 바로 영향을 받는 곳이 있죠. 아, 요즘 안 좋습니다. 네, 되게나 안 좋은데. 참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저도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려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안 봤습니다. 왜? 쌤과 함께해서 들으려고 자세한 내용을. 저도요. 그쵸? 네, 일부러 스포 나갈까 봐 안 보고 있다니까. 잠깐만, 너네 둘은 학교 다니면서 예습이란 건 항상 다르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이렇게 싸움이 온 건지 사실 천천히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말부터예요.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의 병사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기들을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벨라루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전투기를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잘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감싸고 우크라이나에 약간 언제 들어갈까 하고 약간 호시탐탐 노리듯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is back.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예부대, 최고 정예부대와 스트라이커로 구성된 미군 3,000명을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미군이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재에 미국 대사관의 가족들 전부 다 나와라 해서 철수를 시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행을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죠. 4단계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토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니까 4만 명의 군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만약에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간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고 러시아 지상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왜 이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미녀들의 나라라고 알고. 그쵸. 예쁜 분 많잖아요. 아주 예쁜 미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막 씨만 뿌리면 다 난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1991년 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연방국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국가들이 생겨나요.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라트비아 같은 국가도 있고 그렇게 똑같이 독립을 한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딱 하고 보니까 미국, 러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보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독립을 했는데 얘 여기 있네 약간 이렇게 돼. 아플싸. 근데 이제 우리가 핵을 미리 가진 국가들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어야지 쟤네들한테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또 많이 받게 되죠, 서방으로부터. 근데 당시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연방이 해체가 된 다음에
우리는 과연 무사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전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겨루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서방 측에서 특히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네.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 즉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겠다. 나토가 뭔지를 이게 약자죠? 노스 아메리카 뭐 이런 건가? 뭐예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하고 뭐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 연합군이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거의 냉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저 공산주의 군락에 대응해서 뭔가를 군사체계를 만들어야 돼라고 1949년에 만든 이런 집단 안보 체제가 나토예요. 서방 세계에서 만든 거죠. 예전에는 12개 국가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부터 점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러시아랑 맞닥뜨린 그 나라들이 나토에 이렇게 가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국가들 입장에서 사실 보면은 원래 옆 나라하고는 사이가 좋기가 힘들어요. 맞아.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막 책상 이렇게 짝이랑 있으면은 딱 넘어오지 근거놓고 마. 여기 넘어오지 마, 막 이러고 싸우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옆 나라랑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옆 나라가 더군다나 막 힘센 나라예요. 아. 그리고 옛날에 나 좀 괴롭혔었고 괴롭다. 아 얘가 자꾸 날 괴롭혔으니까 얘보다 힘센 다른 애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네. 그게 이제 나토,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점점 동쪽으로 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한 거죠. 아니 그럼 쌤 점점 나토가 오른쪽으로 확장해 가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렇죠. 라고 얘기한 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 뭐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는 그럼 왜 이거 전쟁 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한데도 왜 거기랑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원래는 소련 연방 해체되고 독립을 하면서부터 가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막 가입을 하니까 우리도 가입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EU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유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나토가 어떻게 보면 발판 거쳐가는 그런 단계인 거군요. 그렇죠. 쌤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면은 그래 가입 안 할게 잠깐만 가입 안 할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고 아주 급할 거 없죠. 네, 전쟁보다는 차라리 가입을 좀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안한 거죠.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특히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이 엎질러졌구나. 얘도 막 못하나 보다. 야, 쌤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하라고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정권마다 좀 달라졌어요. 2008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좀 달라져요. 금융위기가 있고 물론 이제 외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개입하고 이런 거 뭐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러시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럼 순전히 나토 때문인 건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된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나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확장된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할 때 러시아가 이게 늘 없어갖고 이거 하나 가지는 게 수건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거 하나 없다? 부동항. 부동항이 뭐예요?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공. 여기 쉬운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항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수건 사업인데 사실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이 크림반도 저쪽 이제 서쪽에 세바스토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우크라이나 자꾸 나토 가입한대. 그러면 우리가 저기다 갖다 놓은 흑해함대는 어떡하지? 나토 소속이 되면은 우리 흑해함대는 쫓겨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기를 러시아가 접수를 해버렸죠. 2014년에. 그리고 크림반도는 인구 60%가 러시아계였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우린 러시아하고 병합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이거. 주민투표에 붙였더니 막 90%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고 바로 러시아로 합병이 돼버려요.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그게 3월에 일어나고 4월에 이 동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이쪽에 반군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러시아한테 가겠다. 라고 하면서. 또 쪼개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반군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돈바스 내전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네요, 거기가. 맞아요. 저 돈바스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돈바스. 돈바스.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내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아니 근데 쌤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러시아가 막 10만 군대를 놓으면서 쳐들어간다고 한 이유가 혹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갑자기 지금 타이밍을 잡은 건가? 왜 그랬대? 그럼 푸틴 대통령을 매우 싫어 불신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푸틴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굉장히 세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은 약간 시스템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국익에 침해를 받는다 하면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양당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일 거다.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 말이었나요? 미국이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그만두고 손 놓고 나오겠다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네. 맞다. 철수했어. 그 20년이 된 전쟁을 그만두고 욕을 먹으면서 나올 정도인데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싶을까요? 이게 또 전쟁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유럽이 러시아한테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원래 있었던 가스관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저기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보내는 저 가스관 여기서 통행세를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쏠쏠해요, 돈이.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쪽엔 자꾸 일이 생기잖아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그럼 러시아가 짜증나. 가스관 잠가버려요. 네. 타격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통행세를 못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유럽 측이 가스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네. 해저관을 만들어서 노르드스트림 1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괜찮은 거야, 이게. 네. 이거 뭐 무슨 일 생겨도 여기서 뭐 없을 일도 없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제 뭐 잠근다 어쩐다 우크라이나 돈 주고 이런 거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자 그래요. 그게 노르드스트림 2예요, 그게. 그래서 노르드스트림 2를 작년 9월에 완공을 이미 했어요. 가스도 채워 넣었는데 네. 아직 열질 않고 있죠. 지금 독일 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준 상태예요. 왜 안 해줘? 왜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뭐 벨라루스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하고 대응하고 있고 뭐 복잡하니까 살짝 욕먹기 싫어서 발을 약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걸 열게 되면은 통행세를 받던 우크라이나는 안 쓸 것 같은데 거기. 그렇죠. 빵원데. 근데 미국은 예전부터 반대했었어요.
니네가 이걸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완전히 러시아한테 의존하게 되고 러시아는 이거를 무기처럼 쓸 거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독일이 강행을 했고 사실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미국이 나서서 저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하겠다고도 했었잖아요. 독일 총리 그렇죠. 만나서. 미국은 무슨 권리로 사실 뭐 그렇게 주권은 독일한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토와 유럽연합의 안위에 이제 안보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네 걸 팔려는 의도도 있고 사실은 네, 자기네 게 좀 비싸요. 그러니까 저건 훨씬 싸고 자기네 걸 팔려는 의도도 조금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에너지 안보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제재를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단 우크라이나가 통행세를 계속 받아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한테 강압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안 해야 된다.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안 지켜질 것 같은데요, 다. 네. 아, 막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쌤.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제 정치학이 힘드네요. 아무나 말을 되는 게 너무 아니에요. 많이 하셨네. 지금은 그래서 가스관을 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겠다 계속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빨리 열게 해라라고 압박을 넣는 거다라고 우크라이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게 위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얽힌 게 많구나.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Bereits nach der Anerkennung der Gebiete Donetsk und Luhansk durch Russland haben wir erste Sanktionen erlassen. Und wir haben die Zertifizierung der Gaspipeline Nord Stream 2 ausgesetzt. 여태껏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오니까 계속 전쟁 나고 계속 싸움 나고 그런 역사의 반복인 것 같네요, 진짜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가 6천 명이 넘는다고 해요. 아우. 이달 초 기준으로 유엔에서 지금 집계를 한 통계인데 야. 네.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러시아와 척을 지려고 하는 거지?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핀란드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도 러시아와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한때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그 소련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와 그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의 이름은 레닌그라드였죠. 근데 레닌그라드와 핀란드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예, 35km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처 바로. 예. 그래서 이 핀란드가 만약에 그 나치 독일에게 붙어서 그 소련을 공격하면 이 레닌그라드를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소련 땅을 핀란드에게 줄 테니 거길 달라? 레닌그라드와 그 붙어 있는 핀란드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환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와. 그런데 핀란드가 아니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너희들이 내놓는 조건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이 레닌그라드 방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핀란드를 공격했죠.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가 자기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겨울 전쟁입니다. 겨울 전쟁 하면 진짜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을 때 핀란드는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도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 돼서 함께 소련을 공격했죠. 그러다가 독일의 회색이 짙어지자 소련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 뒤 그 핀란드는 1948년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립을 표방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방과 러시아가 고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핀란드는 뭐겠습니까? 새우입니까? 새우죠. 근데 고래 싸움을 했는데 등이 안 터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중립화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엔 최근에는 핀란드가 예. 나토에 가입을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Tasavallan presidentin ja hallituksen ulkopoliittinen valiokunta ovat yhdessä linjanneet, että Suomi eduskuntaa kuultuaan hakee NATO-jäsenyyttä. If Sweden joins NATO, the threshold for military conflicts would increase and have a deterrent effect in Northern Europe. This would especially be the case if Sweden and Finland joined NATO together.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безусловно, вызовет нашу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И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에서 핀란드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소련이 그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중립화 정책을 표방해 왔던 것인데요. 그 러시아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형제국이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가 핀란드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 같아요. 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완박될 줄 모른다. 그냥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 친구가 바로 이제 EU, 나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핀란드의 그 여론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서 빨리 그 EU에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자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나토의 그 동진, 예. 그 네. 확장을 막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거꾸로 지금 예. 역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핀란드와 그 스웨덴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그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 예. 러시아가 이제 위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러시아의 위기겠죠. 예. 군사적 대응이 예.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예. 뭐 이 전쟁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덤벼. 전 세계인이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선 확장, 예, 유럽으로 예. 전선 확장.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게도 그 전쟁을 두 군데서 벌이는 것은 벅찬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자면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고전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또 작용을 하게 되면 국가 지도자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네. 다른 곳에서 그 대치 관계와 긴장 관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돌발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네. 확전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인 피해가 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쟁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서로 이제 자존심 때문에 네. 그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할 텐데 국제사회가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가의 그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중재를 그 요구하고 네. 그다음에 판을 만들어주면 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쟁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끝나긴 하는 건지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사실은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됩니다. 문이요? 네, 첫 번째 조건은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을 때, 두 번째의 문은 양쪽이 완전히 지쳤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을 때, 그만하자 이렇게 될 때까지. 고마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을 한번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똑똑.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1년을 싸웠습니다. 자, 지금 멈출 만큼 충분한 것을 얻고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는 뺏긴 지역을 다 털어냈고, 자, 이제 우리는 전쟁의 우위에 쓴 것 같다라고 승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첫 번째 문은 노크는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가능성이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네, 이 경우는 양쪽 모두가 전쟁으로 해법이 없다. 답이 없다. 그만하자. 지쳤다. 기대가 없는 거죠.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 종전을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지쳤나요? 아직은 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지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러시아는 막 징집을 해서 더 병사를 막 보내고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더 어디서 막 잡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원래 버티기의 장인입니다. 야. 북극곰 아직 안 지쳤어요. 어메.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이구. 우크라이나는 체력적으로는 지쳤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싸우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을 노크를 했지만 두 번째 문도 열리지는 않네요. 답이 없잖아요. 둘 다. 계속 싸운다는 건데. 선생님 그냥 안 끝납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 열리는 그거는 문이니까. 계속 전쟁 계속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겨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은 네. 자, 그럼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클까? 요걸 한번 전망을 해보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승리에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러시아가 누가 봐도 지금 좀 더 크고 힘도 세고 하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우크라이나였으면 좋겠는데 러시아일 것 같아. 저는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진짜요? 나도 우크라이나일 것 같아. 왜요, 왜? 좀 더 절실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땅을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절실한 사람. 가진 게 없고 전력이 없으니까 하는 데 게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겉으로 또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지만 미국이나 또 서방이 내 또 뒤에는 도와주잖아. 형님들이 계시는데.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누가 유리합니까? 먼저 러시아가 유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러시아가 북극곰처럼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모든 전력과 군사력을 동원한다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솔레다르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 바흐무트라는 도시의 포위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승리의 맛, 피의 맛을 한번 보고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은 이제 다가올 봄에 그리고 5월 달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5월 9일을 앞두고 이번에는 뭔가 한번 보여줄게 총공세를 펼친다면은 러시아가 조금 더 승리에 가깝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그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방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유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가 높아요. 러시아군에 비해서.
곳곳에서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자원군은 도시를 지킵니다.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1년을 버텼고 또 일부 빼앗긴 그 지역도 탈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의지와 결단력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Of course, you see our strong army. We are step by step coming to our country, to all the temporary occupied territories. 역사 속에서 전쟁은 시험대입니다. 뭐의 시험대? 의지와 병참. 이 얘기는 싸우려는 의지와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방이 이 뒤에서 병참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우크라이나도 끝까지 한번 이 전쟁을 해볼 그리고 승리를 노려볼 기회는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아니 선생님 이렇게 끝나면은 결론적으로 아니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문도 두 개 다 두드려 안 되고 이거 그래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누가 더 유리하냐? 가능성이 있다든가 뭔가 유리하다든가 51대 49도 좋습니다. 예. 누가 51이냐? 솔직히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런 불투명한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뭔데요?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쌤 어떻게 끝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결판이 안 나면 중간에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재. 이 국제사회에 중재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중재를 할 나라나 뭐 정상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유럽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독일에는 숄츠 총리가 있는데 사실 메르켈 총리가 있었으면은 맞아. 유일하게 푸틴하고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나네.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잘해요. 푸틴하고 통화할 때는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어로 푸틴 잘 지냈니? 그러면 푸틴은 독일어로 KGB 때 독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켈의 러시아어가 더 좋냐? 푸틴의 독일어가 더 좋냐? 가끔씩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숄츠 총리가 메르켈이 갖고 있었던 그 외교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아직은 그건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는 마크롱 대통령이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도 만났고 젤렌스키도 만났고 하지만 프랑스 역시 나토의 회원국이고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맞춰서 싸우는 쪽에 있습니다. Majeur, y compris pour lui-même. Il a réussi à ce que des États qui jusqu'alors étaient restés dans une posture parfois plus prudente ou plus en réserve à l'égard de l'Alliance décident d'eux-mêmes de la rejoindre. 자, 서방 국가들이 이들 국가들도 사실 다 따져놓고 보면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나라는 에너지가 정말 좀 더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뭐 무기 지원을 더 해주고 싶고 누구는 좀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이번에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겠다. 쉽게 호락호락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쟁의 끝이 아마 두 개의 단계로 돼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정전, ceasefire라 그러죠. 총성을 멈추는 정전의 협정이 있고 정말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 협정. 이 두 가지의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혹시 정전 협상 뭐 휴전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 얘기죠. 네. 70년 동안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었어요. 자, 만약에 러시아가 야, 그래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서 우리가 가진데 요거 위쪽까지 해가지고 요렇게는 그냥 우리가 가지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뭐 그럴 조건이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갈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하. 영토와 주권이 쉽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랑 어떻게 지낼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유럽 안에서도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러시아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도 있고요. 갈 길이 머네요. 아니 근데 이게 돈바스 지역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를 했지만 약간 친러 그리고 또 독립 자치 뭐 이런 거를 이미 막 하고 인구의 절반이 뭐 절반 이상이 뭐 러시아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래 그럼 돈바스 정도만 떼어주고 평화를 찾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제안도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젤렌스키 입장은 아니다. 그 영토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크리미아 반도까지 사실 찾겠다. 이것도 찾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음인데요. 자, 정전 협정이 됐든지 평화 협정이 됐든지 이것은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주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 있어요. 배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들이 있었어요. 맞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6개국 합의, 소위 말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배신의 시작은 2014년입니다. 크림반도군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금고를 열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꺼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국제사회가 넣어도 너도가 뭐야? 너도를 했다고?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종이 쪽지구나. 네, 맞습니다. Войдет в его летопись. В летопись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как год, когда живущие здесь народы твердо определили. 그러자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돈바스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협정도 맺었죠. 지금 그게 지켜졌을까요? 이 민스크 협정도 어디 한 구석에 고이 모셔 놓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렵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러시아가 나중에 다시 이거 깨고 그냥 아무 때나 그거 넣어도 하고 또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협정이나 이런 계약서, 서약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90년대생, 우크라이나의 MZ들입니다. 91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한 번도 러시아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내 주권을 다른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의지랑 병참이 전쟁 승리 조건 중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MZ 세대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러시아의 엘리트 MZ 세대들은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MZ 세대들은 지키겠다라는 그리고 다시 러시아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는 결연하죠. 지구촌 모두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거는 어떤 물리력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The dogs say goodnight, and I think to myself.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전쟁, 침략, 영토전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 초기에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켜. 나토 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스위스처럼. 맞아. 자, 이 중립화 방안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은 중립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중립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에서 오랜 중립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중립이라는 것이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완충국가 입장에서. 근데 완전한 중립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립할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이런 단층대에 놓인 나라들이 있어요. 한반도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아시아로 갖고 올 것 같으면은 한국이 러시아랑 접경국이에요. 한반도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로 이번 전쟁은 유라시아의 양쪽 끝이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윗과 친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과 친구들? 혼자가 아닌. 혼자가 힘을 합쳐야? 아닌 우리 편이 있으면은 골리앗을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